반갑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제 2015년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혹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 문제만큼은, 요 과목만큼은 이제 2015년도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까다롭게 출제되진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풀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풀만하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과목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요건 좀 어렵겠구나, 이런 걸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교재 보시면 1번 문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질로 옳지 않은 거. 사실 바람직한 자질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서 주관식으로 쓰라 그러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기가 상당히 우리가 풀기 쉬운 보기들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좀 드셨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렇죠. 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온정적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담자의 자질이다. 이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뭐 의지적인 차원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자질로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건 윤리에도 나오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상담사의 윤리, 모든 문제를 상담사가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 나보다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상담사에게 레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요령으로 좀 문제를 풀자면 모든, 항상, 뭐 이건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뭐 확신을 갖는다. 이건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인 분야가 뭔지, 그리고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어떤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인 측면도 우리가 보고, 그래서 내담자에게도 꼭 그렇게 고정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담자의 욕구보다 내담자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다룬다.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내담자의 필요에 의해서 와서 상담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상담자가 어떤 욕구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다. 5번째, 분노에서 기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인식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감정을 수용할 수 있고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야 내담자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자, 2번 문제 보시면 대표적인 실존 심리 치료자가 아닌 사람은 누군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메이, 보스, 울프, 얄롬, 플랭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상담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시면 여기서 흔히 나올 수 있는 이름은 얄롬과 프랭클은 확실히 실존주의 심리학자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3명 중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메이, 보스, 울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이제 그 치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울프라고 하는 학자는 행동주의 치료자로 이렇게 좀 잘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자로서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울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조금만, 이론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보시면, 울프가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울프가 정답인데, 여러분이 이제 다른 내용들을 좀 많이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인지행동 치료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칼 융이 언급한 대표적인 원형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원형이라고 하는 건 이론할 때 여러분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집단 무의식에 있어서 어떤 원형들이 쭉 제시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기억을 해보시면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 자기, 그림자, 아니마, 페르소나, 여기는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이런 것들은 전부 원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형이 아닌 것은 자아. 이거는 의식적인 요소니까. 그러니까 왜 프로이트 이론에서 보면 이고, 슈퍼이고, 이드 이렇게 3가지 중에 무의식에 해당되는 거, 이드와 슈퍼이고는 무의식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고,
에고 자체는 자아 자체는 의식적 요소에 많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 무의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의식적 요소에 해당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4번 청소년 상담사가 적용한 이론적 접근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유기체가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지각해서 자기 개념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제공했던 조건적이고 가치평가적인, 이건 오라, 그러,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가치평가적인 이런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상담자가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수용해서 실현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왜곡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적이고 가치평가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수용해 준다라는 거. 요 세 단어가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보는 보기대로 쭉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중심 치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그 보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중심 치료 이론들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본래적인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문제는 부모가 조건적으로 자꾸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자기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주입시키고 그걸 극대화시키도록 이끌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본래적인 자기, 왜곡 없이 본래적인 자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인간중심 치료라고 이렇게 딱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상담 기법은 뭐에 해당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기가 이제 세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너는 아빠가 밉다고 하면서도 아빠를 걱정하고 있구나. 두 개가 전혀 상반되고 미워하는데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게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사실 웃고는 있지만 손을 꽉 쥐고 있구나라는 거. 이거 세 개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일치가 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구나라고 불일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 대표적인 상담 기법 중에 동그라미 1번 직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에 있어서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걸 직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내담자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내담자의 모순, 불일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서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직면의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거.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 이론 배우실 때 잘 그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고, 6번 문제 보시면 3단계의 상담 과정 중 다음에 제시하는 청소년 상담 다음 단계에서 청소년 상담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3단계의 상담 과정이다. 초기, 중기, 종결 단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초기냐, 중기냐, 종결 단계냐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상담자의 호소 문제, 상담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동기들을 탐색하는 거, 내담자의 현재 문제와 관련된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하겠냐라는 거죠. 이걸 파악하는 단계는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 단계의 특징은 직접적인 치료가 되는 거, 초기 단계는 어떤 상담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상담을 구조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탐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집중적인 문제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직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건 중기 단계에서, 그 다음에 치료가 이루어진 것을 이 내담자가 자기 삶에 잘 어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이별 감정을 뭐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다든지, 뭐 종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이런 것들은 종결 단계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전부 초기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 중에서 초기 단계 하는 게 아닌 것을 찾으면 이제 우리가 적절한 답인 거죠. 첫 번째, 관계를 형성한다. 그렇죠.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어느 단계에서 하냐? 초기에서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담자의 어떤 문제들을 해석해준다. 이건들은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단계니까 중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기 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지문은 초기 단계인데 요건 중기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중기 단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보면 상담을 구조화하는 거 당연히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 목표 설정하는 거 초기 단계 하는 거, 문제 진단 및 평가 이건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 이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7번 문제, 상담의 이론적 과정과 해당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기법들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옳은 연결인 거니까 연결이 옳은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틀린 연결인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면은 엘버트 앨리스가 말한 11가지 비합리적 신념인 거죠. 엘버트 앨리스는 RBT 이론, 인지치료라고 하는 이론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소거라고 하는 것은 행동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두 개는 연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기실현 경향을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제를 부여하는 거. 자기실현 경향을 촉진하는 것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자기를 극대화하는 자기실현 경향성을 우리가 잘 읽어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하는 거고, 과제 부여는 개인주의 상담 이론, 그러니까 개인 심리학에서 하는 그런 치료 기법들이니까 이것도 일치하지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된 경험을 재학습시키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학습이라고 나오는 건 행동주의 상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니까 행동주의 상담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 논박하는 거. 이건 이제 인지치료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3번도 불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게슈탈트 치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각, 알아차림 이걸 되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 게슈탈트에서 이야기하는 거, 게슈탈트 이론 중에서 어떤 것을 과장하는, 일부러 과장해 보도록 유도하는 치료 기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무의식적인 갈등을 의식화시키는 거.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거고, 홍수법을 사용하는 거, 이거는 행동치료에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정화 경험을 촉진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카타르시스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원리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맞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일치성, 존중, 공감과 같은 상담자의 태도가 정화 경험을 촉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 경험이 나오려고 하면 감정이 쏟아져 나와야 정화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상담자가 내가 말하는 것과 내용들이, 표정들이 일치하면서 내담자를 존중하고 내담자를 공감하는 태도가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냐? 당연히 돕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인 거죠. 옳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정화 경험을 촉진하는 그런 방법들이 됩니다. 그럼 2번은 뭐가 틀렸냐면 종결 단계에서 상담자는 정화 경험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여기서는 종결 단계라는 게 틀린 거죠. 종결 단계에서는 마무리를 하는 거지 직접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화는 치료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종결 단계가 아니라 중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 외상이나 내적 갈등 상태를 상징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장려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가 틀린 말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화 경험 이후에 현실 검증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치료적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작동이 잘 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 검증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아도 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과거의 외상 경험을 회상시켜서 현재의 재경험을 시킬 때 외상과 관련된 정서적 연합은 피해야 한다.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해서 그 정서적인 어떤 외상에 대한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야 정화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피해야 한다가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게슈탈트 상담자가 사용하는 알아차리기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옳은 거니까 틀린 걸 찾아내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욕구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돕는다. 이건 가장 전형적인 게슈탈트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나의 어떤 욕구, 나의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게슈탈트가 완성이 된다. 이론에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신체 알아차리기, 그 다음에 책임 알아차리기, 언어 수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내 어떤 책임이다라는 거,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이다라고 가져올 수 있도록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거, 이게 게슈탈트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알아차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내담자의 자기조절 방해물을 제거하고 미해결 과제의 해결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조절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 그러니까 욕구나 감정 중에서 미해결 과제를 찾아서 그 미해결 과제를 완성시켜야 게슈탈트가 완성이 돼서 배경으로 물러난다. 이론에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내담자의 경험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의 주체와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책임감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게슈탈트 치료에서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내담자가 자기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한 서술문을 의문문으로 고쳐 쓰도록 돕는다. 이거는 말이 그럴듯한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내담자가 자기 생각을 감추기 위해서 의문문을 사용을 하는데 그걸 서술문으로 고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사실은 상담 과정 중에 여러분이 이제 쭉 청소년 상담을 해보시면 뭔가 자기를 감추고 싶고 저항하고 싶을 때 질문을 한다든지 의문문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의문문을 서술문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10번 문제. 청소년 상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다 옳다라는 거니까 그럼 틀린 것을 우리가 찾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돕는 예방 및 교육적 측면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의 특징은 청소년의 어떤 문제를 치료하는, 그걸 교정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과 그 다음에 교육적 측면,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독특한 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청소년 상담 자체가 청소년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건 어떤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론할 때 얘기했던 거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청소년도 돕자, 맞습니다. 예방과 어떤 교육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청년도 돕지만 어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것도 청소년 상담의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 상담을 제외하고 집단 상담을 한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 청소년 상담을 개인 상담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집단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떤 예방적 차원이나 교육적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집단 상담으로 많이 가고 어떤 개인의 심각한 문제들은 개인 상담으로 많이 진행하니까 개인 상담을 제외한다라는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부모, 교사, 그 다음에 관련 기관 사람들도 어떤 대상이 된다.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이 미쳐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11번. 행동주의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니까. 동그라미 1번에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싸움한 학생에게 청소를 시켜. 싸움한 학생에게 청소를 시키는 건 뭔가를 주는 거죠. 뭔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적입니다. 정적이냐 부적이냐라는 건 정적은 뭔가를 주는 거고 부적은 뭔가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시키는 거죠. 원래 없던 청소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정적이에요. 근데 이 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대상이 더 좋아하냐 싫어하냐라고 봤을 때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 처벌에 대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한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정적 처벌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혐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어떤 잘못된 습관과 혐오스러워하는 걸 연합시켜서 그 행동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혐오 치료의 특징인데, 떠드는 학생에게 칭찬 스티커를 빼서, 여기서 보시면 칭찬 스티커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적이 되는 거야. 빼버린 거니까. 원래 있던 거에서 뺀 거죠. 그러니까 부적이 되는 거죠. 근데 뺏어서 이 사람이 좋아하게 만드냐 싫어하게 만드냐, 싫어하게 만드는 거니까 부적 처벌이라는 거죠.
혐오 치료는 부적 처벌과는 전혀 다른 말이니까.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유치원에서 많이 하는 생각하는 의자, 뭐 이렇게 떠들거나 아니면 질서를 어지럽힌 아이한테 너 저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뭐 10가지 세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타임아웃 방법들인 거니까. 청소 정리 정돈을 잘한 학생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는 타임아웃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 정돈을 잘한 학생들은 먼저 나갈 수 있게 해줘.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뭔가를 주어지는 거죠. 먼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줘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학생들이 좋게 만들어주는 건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정적 강화에 해당이 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에게 접근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강화를 해서 강아지를 안을 수 있게 해.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조성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지 않던 행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 강화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강화를 줘서 원래 하지 않던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행동 조성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꼬마애가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강아지에 접근할 때마다 강화를 줘.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는 좀 강아지를 쓰다듬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강아지를 이제 마주보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안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행동을 만들어가는 것, 이걸 행동 조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프리맥의 원리. 프리맥의 원리는 선호하는 행동과 선호하지 않는 행동이 있을 때, 선호하는 행동은 선호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강화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프리맥의 원리다. 이론할 때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잘하면 숙제를 면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뒤집힌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자체가 강화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이제 프리맥의 원리의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에게 이 축구는 강화물이 됐으니까 이 친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 숙제를 하는 것, 숙제를 하고 나면 축구를 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이게 이제 강화의 원리에 따라서 프리맥의 원리의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축구를 잘하면 숙제를 면제하게 해준다.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맥의 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강화물이 선호하는 행동 자체는 강화물이 되는 거고, 덜 선호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이 빈도를 높이기 위한 강화물로 이걸 쓸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12번 문제. 이제 아론 백의 인지치료에서 역기능적 인지도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 방식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나머지는 다 옳은 거니까,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부정적 내용의 자동적 사고를 활성화시켜. 그렇죠? 어떤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 방식 자체는 부정적 내용의 자동적 사고를 활성화시켜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동적 사고가 역기능적인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활성화돼서 딱 그렇게 해석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가진 사람은 심적인 문제나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 이건 당연하죠.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그게 상담 대상자, 내담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요거는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더 어렸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게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형성하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상처가 어렸을 때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서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우울한 사람은 생활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부정적인 해석이 되니까 어떤 무엇인가를 보더라도 자꾸 우울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인지치료에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적절한 표현인 거죠. 동그라미 5번. 동일한 생활 사건의 의미를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은 도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도식이 다르니까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동적 사고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 13번 문제를 보시면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에 관한 자아중심성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실 자아중심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배울 때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삐아제 이론에서 이제 전 조작기 아동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이게 발달 과정에서 보면 청소년기에 다시 한번 자아중심성이 나오죠. 청소년기에 나오는 자아중심성은 대표적인 특징들이 개인적 우화,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설명이 많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론 배울 때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했으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구체적 조작 사고가 발달하는 연령에서 시작이 된다. 구체적 조작기는 나이가 유치원 나이죠. 그러니까 뭐 3세에서 7세 요 사이를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전조작기가 그 자아중심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전조작기가 3세에서 7세. 그래서 전조작기 때 자아중심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 조작기와는 자아중심성은 전혀 상관이 없죠. 구체적 조작기는 보통 초등학교 시기, 그래서 뭐 한 8세에서 뭐 길게 잡으면 12세, 10세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와는 자아중심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거,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다양한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객관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면 감소된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관찰이 되면 자아중심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그런 자아중심성, 그래서 개인적 우화나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지. 그리고 개인적 우화, 나만 이런 걸 경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남도 다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맞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청소년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너무 가져요.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아중심성에 빠진 청소년들은 물활론적 사고에 기반해서, 물활론적 사고는 전조작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 조작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물활론적 사고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사고가 너무 독특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개인적 우화를 설명하는 말이지, 상상적 청중, 상상 속 청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바라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상하게 있구나 그러면 나를 보고 웃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상 속 청중. 사실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14번 문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 상담 기법은 도대체 뭐겠냐라는 겁니다. 1단계. 내담자가 있는 문제나 어떤 대상에 관한 전반적인 느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주의를 끄는 하나의 관심을 찾아내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다시 집중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 하나의 감정에 주의를 유지하면서, 다시 주의 집중을 유지하면서 감정으로부터 단어나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감정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요. 다섯 번째, 현재 내담자의 문제에 관해서 느끼는 새로운 감정을 가져오게 하여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의식에 나타났던 단어와 이미지를 묘사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전체가 다 어떤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고 자꾸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보기 중에 사고 중지, 정서 도표 그리기, 감정 표현이나 긴장 이완 훈련. 사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건 3번 감정 표현 훈련과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자꾸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더 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초점 맞추기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상담 기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감정 표현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감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감정 표현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르다라는 것.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5번 문제. 합리 정서 행동 치료 RBT 이론, 그 엘버트 앨리스의 RBT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 B, C, D를 순서대로 이야기한 거. A, B, C, D는 A가 선행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B는 비합리적 신념, 그러니까 11가지 비합리적 신념 중에 뭐가 되냐라는 걸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결과, 어떤 불쾌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불쾌한 상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D, 논박을 하는 거죠. 그게 정말 맞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효과, 그걸로 인해서 변화된 어떤 결과, 이렇게 A, B, C, D, E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현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보고 정말 바보 같고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는 비합리적 신념, 요번 모의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니은, 상담자는 모든 사람이 항상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모의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건 논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현수는 학습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거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결과겠죠. 그래서 C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리을, 현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예상했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선행 사건이 되는 거죠.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해당이 된다. 미음, 현수는 모의고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아쉽지만 우울해하지 않고 다음 시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됐어. 이거는 논박을 통해서 자기 비합리적 신념이 변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맨 끝에 E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A, B, C, D, E 순서대로면 리을,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니은, 미음. 여기서는 동그라미 5번. 이게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16번 보면 아들러가 나왔죠. 이제 이 아들러는 여러분이 쭉 기억하실 때 출생 순서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열등감 이걸 이야기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이제 치료를 하는 4단계 과정 중에 2단계에 해당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제 해설을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위의 내용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상담이 그렇습니다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치료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거. 치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라포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탐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담 목표를 세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1단계에 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주로 진행이 될 때는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들이 이제 2단계에서 진행이 되겠죠. 4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내담자 역동성을 탐색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 양식에 대해서 생활 양식에 조사하는 것 중에 어떤 가족 출생 순서라든지 뭐 가족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석을 해주면서 통찰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아들러도 프로이트의 제자였기 때문에 통찰을 되게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줘서 통찰이 일어나. 그러니까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3단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는 재교육을 통해서 원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무리돼서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때도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변화된 삶을 유지할 수 있나라는 것을 유지하게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굳어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이 굳어질 수 있도록, 바뀐 어떤 태도가 굳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4단계 때 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건 탐색하고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가족 구도라든지 아니면 뭐 출생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탐색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2단계 때 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기억해 보시면 자기 이해와 통찰을 촉진하는 해석 과정이 들어간다. 이건 해석은 3단계 때 주로 치료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3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니은, 내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을 탐색해요. 탐색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 디귿, 가족 구성이라든지 가족 분위기, 형제 사회, 가족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 구도를 분석하는 거, 탐색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고. 리을, 삶의 목표와 목적, 사적인 논리 등 내담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호한 동기들을 다뤄. 요거는 사실 여러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실질적인 치료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동기들을 다뤄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3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치료가 집중이 되는 그런 시기에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내담자의 주된 목표와 신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초기 기억 기법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2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17번 문제. 청소년 상담자의 상담 윤리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담자 윤리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상담자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윤리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청소년 상담자 윤리로 틀린 게 뭐냐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내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다른 정비소를 이용했어요. 이거는 상담자 윤리에 맞는 거죠. 이중관계를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중관계 금지에 해당돼서 상담자가 이게 내가 내담자의 부모님이 하는 데면 내가 어떤 상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소를 미안하지만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하는 건 적절한 방식입니다. 상담자 윤리에 옳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내담자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상담 해결을 녹음을 하고 그 이에 동의를 얻어. 그러니까 뭐 녹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내담자가 불안해서 얘기를 못할까봐 먼저 녹음하고 사실은 녹음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윤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귓방망이를 맞겠죠. 이렇게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처음 시작할 때, 상담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상담을 진행할 때 녹음 및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인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다. 미리 동의를 얻고 녹음이나 어떤 이제 기록을 남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학습장애로 의뢰된 대학생 내담자에게 상담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내담자 동의하에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건 래퍼했다는 얘기잖아요. 나보다 더 학습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 넘겼다. 이건 상당히 윤리적인 행동인 거죠. 동그라미 4번. 내담자가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부모와 담임 교사에게 알렸어요. 이게 당연하죠. 자신을 해치거나 타인을 해칠 분명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이거는 상담자는 그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폭력 문제에 해당이 됐을 때도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려야 된다라는 거. 동그라미 5번. 집단 공개 슈퍼비전 사례 발표를 위해서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했어요. 이건 당연하죠. 이제 사례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이 케이스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서 사례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이 된다. 18번 문제 보시면 윌리엄 글래서의 현실치료. 현실치료 하면 청소년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상담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거. 이게 글래서가 이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인 거죠. 현실 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 글래서가 이야기한 거 5가지 욕구. 여러분이 이론 배우실 때 하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기억 보시면 전체 행동은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생리적 반응하는 건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글래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이론할 때 여러분이 졸지 않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니은 내담자가 바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 5가지 기본 욕구 있죠. 생존, 사랑, 권력, 자유, 재미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윌리엄 글래서가 한 5가지 욕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디귿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나 자신뿐이고 불행과 갈등도 내가 선택한 거다. 그렇죠. 자기 책임을 강조한 거 글래서가 이야기한 겁니다. 디귿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인간은 특히 기본 욕구가 잘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했던 사람, 물체, 사건에 대한 그림을 보관해서 좋은 세계를 발전시킨다. 이제 잘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경험한 걸 가지고 좋은 세계를 만들 수는 없겠죠. 잘 충족됐을 때 경험했던 걸 가지고 좋은 세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글래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글래서의 이론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네 라고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답이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여기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19번 문제 보시면 청소년 성 문제의 특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게 뭐냐. 나머진 다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친구 관계도 성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친구 관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신체 생리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혼란을 경험한다. 이제 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건 당연하죠. 자기 신체가 자기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변해지고 2차 성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응이 잘 안 돼서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동그라미 3번. 가정의 구조적 요인과 양육 방식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어떤 가족 구조를 갖고 있냐,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성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성문제는 다른 유형의 문제와 달라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특별히 사회학습 이론에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라는 거, 그 다음에 부모는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친한 사람들하고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그래서 지났을 때 어떻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죠. 사회학습 이론을 가지고 학습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성별에 따른 2차 성징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신체 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근육도 나오고 남자애들 같은 근육도 나오고 막 이런데 나는 이제 그 꼭 애처럼 이렇게 몸이 그래. 그러면은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도 점점 신체가 여성적으로 되어 가는데 나만 이제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열등감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청소년 상담사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틀린 설명이 뭐냐라는 겁니다. 내담자가 아빠를 대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아빠가 어떤 때는 잘해주다가 어떤 때는 무섭게 대하거든요. 아빠 비위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담사가 아빠의 태도가 자꾸 바뀌어서 진짜 마음을 모르겠다는 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말의 내용을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요약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구나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영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담자가 한 말을 상담자가 이해한 대로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담자가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비판적인 시각에서 판단해 줘야 돼.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렇게 직면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그 요약 혹은 반영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서 내담자의 말에 대한 핵심을 표현해 줌으로써 이해받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줄 수가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21번 청소년 상담자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 틀린 게 도대체 뭐냐는 나머지는 다 옳은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 상담이 어떤 것인지 내담자에 알려준다. 그렇죠? 상담이란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고 쭉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한다. 동그라미 2번 전문가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되네. 그렇죠? 내가 뭐까지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거나 해서 어떤 문제는 내가 레퍼해야 되겠구나. 전문적인 상담자에게 넘겨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는 모두 다루어준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모두 꼭 뭐 이런 답은 그런 보기가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래서 모두 다루어 준다. 그래서 모두 자체가 틀린 거죠.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내가 다룰 수 있는 만큼 다루어 주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건 다루지 않는다. 동그라미 4번 상담 목표는 내담자와 합의하에서 결정한다. 그렇죠. 내담자가 합의를 해야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상담에 참여를 할 테니까. 동그라미 5번 내담자와 관계 맺기를 위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개방적이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 그 다음 폐쇄적인 자세를 취하면 내담자가 다가올 수 없으니까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2번에 보시면 상담 기법 중에 즉시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게 뭐냐, 틀린 게 뭐냐라는 겁니다. 즉시성.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예상되지 않았던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를 즉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예상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예상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회기 중에 내담자 행동을 파악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동그라미 3번 내담자의 기능과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의 태도라든지 지금 여기에서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동그라미 4번 상담 과정을 방해하는 치료 관계에서의 문제를 표현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드러내서 알려주는 거니까. 동그라미 5번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어서 적절한 의사소통 기술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23번 문제 보시면 교류 분석, TA를 얘기하는 거죠. 교류 분석에서 각본 모형에 관한 인생 각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각본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도대체 뭐냐. 각본 모형은 사람들은 인생 각본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각본 분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류 분석에 있어서 어떤 치료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아동의 각본은 부모가 결정해 준 것이다. 너무 결정론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옳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결정해 준 게 아니고요. 부모가 영향을 준다 그럼 맞습니다. 부모가 영향을 주는데 아동 스스로 발달 과정 중에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다양한 환경적, 다양한 경험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가 각본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부모가 결정해 준다. 그러면 부모가 아동의 각본을 아주 긍정적으로 결정해 주게? 우리 자식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각본을 만들어서 딱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아주 좋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동 스스로가 부모와의 관계, 다양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각본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부모가 각본 메시지를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 프로그램, 대항금지령 요거는 이제 그 해설에 있는 사실 이론할 때 요 내용을 다뤘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요 내용을 이제 한번 같이 보면 부모의 각본 메시지는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모의 어린아이자 부모의 C에서 아동의 어린아이, 아동의 C로 전달이 되는 메시지 중에 긍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부모의 C에서 아동의 C로, C에서 C로 가는 교류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C에서 C로 가는데 긍정적인 메시지일 때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허용 각본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각본 메시지는 부모의 A, 어덜트에서 아동의 A, 어덜트로 전달이 될 때, 그러니까 A에서 A로 전달이 되는 메시지가 프로그램, 그 각본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지령이라고 하는 이제 각본 메시지는 부모의 C에서 아동의 C로 가는데 부정적인 것이 이제 부모의 C에서 아동의 C로 가는 것 중에 부정적인 것이 금지령에 해당이 됩니다. 긍정적인 건 허용이 되는 거고 부정적인 건 금지령이 된다라는 거죠. 허용과 금지령은 정반대의 개념이니까 C에서 C로 가긴 한 동일한 건 맞지만 이제 긍정이냐 부정에 따라서 허용이냐 금지령이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령 자체는 표현 자체는 뭐뭐 하지 말아라. 늦게 들어오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금지령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항금지령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피에서 아동의 피로 가는 거. 그러니까 금지령에 반대되는 거.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대항금지령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피에서 아동의 피로 전달이 될 때는 각본 메시지를 대항금지령, 뭐뭐 해라 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허용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C에서 아동의 C로 가는 것 중에 긍정적인 거, 이런 거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는 건 부모의 A에서 아동의 A로 전달이 되는 메시지가 프로그램 각본 메시지. 그 다음에 대항금지령은 부모의 P에서 아동의 P로 가는 게 그 대항금지령 각본 메시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24번 문제입니다. 헤비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발달 과업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발달 과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헤비거스트가 제시한 청소년기 발달 과업을 모두 골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해설해 보시면 헤비거스트가 말한 청소년기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신체의 모습과 성 역할을 수용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성징에 의해서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는데 그런 변화를 수용하는 거. 내 성 역할에 대해서 수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성 그리고 이성의 또래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 동성의 친구들과 이성의 친구들과 좋은 친구 관계를 두루두루 잘 맺어야 되는 게 발달 과업이 된다. 세 번째,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에 대한 확신을 가져.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내가 독립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로를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내 진로를 계획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능한 시민에게 필수적인 지식,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는 거.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관계, 이성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 적합한 과학적 세계관에 어울리는 양심의 가치를 확립하는 거. 양심을 적절하게 확립을 해야 사회생활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생활의 일환으로서 적절한 양심을 확립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비거스트가 이야기한 청소년 발달 과제를 모두 골라라면 동그라미 1번 결혼과 가정을 준비하는 거 맞죠? 결혼 가정 준비하는 거 있었고, 진로에 대한 준비 및 결정. 진로에 대해서는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준비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귿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 독립이 아니라 확신을 갖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그다음에 리얼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이해하고 성취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내가 충분한 이해를 하고 양심을 갖고 사회 관계를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전체가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정답이다.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 청소년은 어떤 특징을 갖냐? 내담자가. 기억 보시면 자기중심성, 이상주의, 흑백 논리를 갖기가 쉬워요.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거. 니은 부모로도 독립하고 싶기 때문에 의존적인 욕구는 사라진다. 의존적인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독립하고 싶으면서도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하고 싶은 이런 갈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의존하고 싶어요. 한편에서는 독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그 자기 안에, 자기 내면 사이에서 갈등, 의존했다 독립했다 의존했다 독립했다 하는 갈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디귿 사춘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야 2차 성징이 나타나지는 거니까. 리얼 또래에 비해서 신체적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애들은 다 뭐 2차 성징이 아직 안 나왔는데 나는 벌써 나왔어. 그러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니까 그거 자체가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 디귿, 리얼. 정답은 4번.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26번 문제입니다. 개인 심리학의 개념인 출생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들러가 이야기한 개인 심리학에서 출생 순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게 뭐냐라는 거.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실제적인 출생 순서와 심리적 출생 순서는 항상 다르다. 그렇지가 않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다른 건 없습니다. 니은 형제 간의 개인적 차이는 다른 형제의 존재 유무와 그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 그렇죠. 어떤 다른 형제가 있으면 순서에 따라서 다른 성격이 나오고 어떤 경쟁을 했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출생 순서로 인해서 형제 간에 서로 다르게 경험하는 열등의 경험이 그러니까 생활 양식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열등 경험이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쳐서 그걸 적절하게 잘 극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월의 욕구, 우월을 향한 어떤 의지, 노력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거니까요. 디귿은 맞는 말이죠. 동생의 사랑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중간아동의 특성을 폐위당한 왕은 항상 첫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아동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27번 문제. 상담의 종결 단계를 이야기하는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이제 세 단계 중에 종결 단계에서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로서 맞지 않는 거. 동그라미 1번 상담 성과를 점검하죠. 그렇죠. 상담이 이제 종결이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슨 상담을 했었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2번 내담자의 행동 변화 요인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 변화에서 어떤 요인이 네 행동을 변화시켰구나. 그래서 어떻게 유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고. 동그라미 3번 종결과 관련된 내담자의 감정.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만날 건데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네가 필요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운한 감정, 그 다음에 이별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 동그라미 4번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관련된 감정을 탐색하는. 탐색은 이제 초기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탐색은 중기에 하는 거고 어떤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탐색은 초기에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종결 단계 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 단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내담자가 이전 단계에서 얻은 통찰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건 당연히 종결 단계에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 28번 보시면 다음 상담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들은 뭐냐. 이제 상담 이론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청소년 내담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문제는 무의식적 갈등, 무의식을 이야기한다. 이러면
당연히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융도 무의식을 얘기했고 프로이트도 무의식을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내용을 보면, 즉 원초와 자아, 초자 간의 갈등, 이거는 프로이트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초와 자아, 초자를 이야기했으니까 갈등과 불균형, 어린 시절에 겪은 부모와의 갈등, 미성숙한 방어 기제, 이건 정확하게 프로이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럼 정신분석 이론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치료 기법, 동그라미 1번 전이분석. 그렇죠. 전이를 분석하는 것이 프로이트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법들이다. 그래서 이제 수렁 피하기, 자기지시 훈련,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의 초점을 맞추는 거. 수렁 피하기는 아들러 심리학, 개인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치료 기법. 자기지시 훈련,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거. 이거는 인지치료에서 특별히 앨리스의 이론에서 사용하는 기법.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게스탈트 이론에서 사용하는 기법.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사이버 상담에서의 장점을 모두 골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 사이버 상담은 뭐 어거지로 참여하는 게 아니니까 자발적 참여 맞죠. 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때서나 아무 시간에나 할 수 있으니까. 디귿 다양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그렇죠. 내가 뭐 어떤 내 사이버 상담을 합니다만 그와 유사한 어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질문했지? 뭐 어떤 문제를 얘기했지? 이런 건 탐색을 해볼 수가 있죠. 리얼 익명성으로 인한 자기 개방 증가. 그렇죠. 내 이야기,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전부 다 장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5번.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30번. 감정 반영 기술, 반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반영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기억 보시면 내담자의 탐색을 돕는 중요한 기술이죠. 그렇죠.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라는 건 반영을 해줘서 아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더 깊은 탐색이 일어나도록 돕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니은 보시면 내담자의 정서적 정화를 공모시키는 거. 그렇죠. 감정을 고무시켜서 감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디귿 보시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모든 감정을 반영한다. 제가 1번부터 쭉 얘기하는 거,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되죠. 모든 감정을 반영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상담 장면에서 다양한 감정이 표현될 때 중요한 감정, 핵심적인 감정들을 반영하는 거지, 모든 감정, 지금 기분이 좋으시네요, 기분이 우울하시네요, 뭐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상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디귿이 틀린 거죠. 리얼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를 명령화하고 설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반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문제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서 이론 공부에 좀 더 매진하시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